1961년 서울 1심 선고일, 법정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짝 뚜껑 같았다. 기자들은 펜을 들고 방청석은 숨을 삼켰다. 피고인석엔 이정재 라인이라 불리던 이름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같은 표정, 모두 같은 준비. 판사의 목소리가 내려꽂혔다. 사형. 순간 공기가 부쉈다. 누구도 울지 않았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다. 이 세계에선 비명도 사치였다. 다들 눈으로만 묻고 있었다. 누가 살아남을까? 그때였다. 유지광이 천천히 일어섰다.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올라갔다. 마치 잠깐이라는 신호처럼. 그리고 그가 말했다. 제가 했습니다. 짧은 문장. 하지만 그 한마디는 칼보다 깊었다. 왜냐하면 이건 용감한 자백이 아니라 내부 전쟁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내가 뒤집어 쓴다. 대신 내일은 누군가가 나를 살려야 한다. 말 한 줄이 목숨값이 되는 곳. 그게 법정이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1955년 무렵 서울에서 유지광은 이정재의 줄에 들어갔다고. 사무회, 화랑동지회. 이름이 근사하면 뭐하나 실체는 그늘이었다. 2인자 격이라는 기록. 그 말의 진짜 뜻은 이거다. 윗사람이 손을 씻을 때 대신 더러워질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1960년 4월 18일 종로사가 일대 고려대 학생들이 공격당한 그 밤은 누군가에게는 명령이고 누군가에게는 실적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마수와 유지광 그리고 신도안이 주도했다고 묘사된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지시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은 한 사람이 하면 거짓말이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면 분위기가 된다. 그 분위기 속에서 유지광의 제가 했습니다는 이상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선명했다. 그래서 더 섬뜩했다. 저 말은 진실일까? 아니면 거래의 시작일까? 판사는 냉정했다. 검사는 날카로웠다. 변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피고인석 안쪽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유지광의 목 뒤에 붙었다. 왜 네가 나서냐?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여기서는 말보다 눈빛이 먼저 싸운다. 그날 이후 재판의 전쟁은 칼이 아니라 진술로 굴러갔다. 누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 누구를 죽일지. 책임이라는 단어는 정의가 아니라 계산이 됐다. 결과는 기록처럼 흘러간다. 사형에서 무기, 무기에서 15년, 그리고 약 5년 6개월 뒤 그는 철문 밖으로 나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밖은 자유가 아니었다. 밖은 더 넓은 감옥이었다. 이름이 붙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문이 열린다. 대신 어디를 가도 그림자가 따라온다. 이정재 라인. 그 세 글자는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다. 1961년 그 법정에서 유지광이 내뱉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는 죄를 인정한 고백이었나? 아니면 서로를 물고 뜯는 내부 전쟁에서 가장 먼저 버튼을 누른 사람의 신호였나? 그리고 다음 순간 누군가가 방청석에서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말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라고. 누가 누구를 팔아 살아남을지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라고. 그 웃음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법정에서는 아무도 크게 웃지 않는다. 크게 웃는 순간 약점이 된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참지 못했다. 유지광의 제가 했습니다. 가 진실이든 거래든 판이 뒤집힌 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누가 죄를 피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죄를 누구에게 옮기느냐의 싸움이었다. 1961년 재판은 한 번의 선고로 끝나지 않았다. 문서가 쌓이고 진술이 바뀌고 표정이 달라졌다. 어제의 모릅니다가 오늘의 기억납니다로 변했다. 기억이 갑자기 돌아오는 게 아니다. 돈과 공포가 기억을 깨운다. 누가 먼저 입을 열면 뒤늦게 입을 여는 사람은 더 비싸게 팔아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조용히 계산했다. 내 침묵의 가격, 내 말의 가격. 유지광은 그 중심에서 미묘한 위치에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55년 무렵부터 이정재 라인에 들어가 2인자 격으로 불릴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다. 가까운 만큼 더 많이 봤다. 더 많이 본 사람은 더 위험하다. 그래서 더 먼저 묶인다. 법정이든 조직이든 원리는 같다. 위험한 사람부터 줄을 채운다. 검사는 종로 사과를 꺼냈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공격당한 그날 봄 저녁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종로의 뒷골목은 늘 차가웠다. 학생들이 외치고 구호가 퍼지고 거리는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멈추려는 손들이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마수와 유지광 신도환이 주도했다고 묘사된다. 하지만 그 주도라는 단어는 넓었다. 누가 계획했나, 누가 실행했나, 누가 뒤에서 웃었나, 모두 주도일 수 있다. 증언 속에서는 단어 하나가 사람을 살렸다. 지시, 동행, 현장, 모의. 그 단어가 나오면 누군가는 숨을 못 쉰다. 누군가는 산다. 그래서 증언은 늘 조심스러웠다. 직접 말하지 않는다. 대신 돌려 말한다. 그때 그분이 계셨다. 그쪽에서 연락이 왔다. 분위기가 그랬다. 법정은 추상으로 가득 찬 방이었다. 추상은 책임을 흐린다. 그러나 유지광의 자백은 추상이 아니었다. 너무 직선이었다. 그래서 그 한마디는 법정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칼처럼 느껴졌다. 직선은 보호막이 없다. 직선은 표적이다. 누군가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저렇게 말하면 나까지 같이 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부 전쟁의 두 번째 국면이 시작된다. 말로 싸우지만 목적은 하나다. 내가 살기 위해 너를 묻는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묻으면 판사가 눈치챈다. 검사가 파고든다. 그래서 서로를 정확히 죽이지 않는다. 조금씩 찔러댄다. 조금씩 떠넘긴다. 애매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선고는 점점 무거워졌다가 또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기록에 따르면 유지광은 처음엔 사형에 가까운 무거운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감형이 이어진다. 사형에서 무기에서 15년, 그리고 약 5년 6개월 뒤 출소. 숫자는 차갑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뜨거운 거래가 숨어있다. 감형은 종종 법의 자비처럼 포장된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감형은 자비가 아니라 구조다. 누군가를 살려두어야 더 많은 입이 닫힌다. 철문 안에서 시간은 느리게 썩는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밖의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밖에서 새를 넓히고 누군가는 밖에서 이름을 지운다. 유지광이 5년 6개월 만에 나왔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 사이에 모든 배치를 끝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오는 순간 그는 이미 늦었다. 밖으로 나와도 삶은 평범해지지 않는다. 평범은 선택이 아니라 허락이다. 이정재 라인이라는 말이 붙으면 평범은 허락되지 않는다. 골목에서 누가 이름을 불러도 그는 멈칫했을 것이다.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에도 법정 문이 닫히는 소리가 겹쳤을 것이다. 그리고 1988년 11월 12일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끝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더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지만 장례는 조용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여러 세력이 모였다. 모두 검은 옷, 모두 말이 없다. 애도하는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의 침묵. 정말 끝났나? 정말 입은 닫혔나? 이쯤에서 묻고 싶다. 내부 전쟁의 승자는 누구였을까? 살아남아 밖으로 나간 사람이 승자였을까? 아니면 끝까지 말을 안 하고 끝까지 남을 묻힌 사람이 승자였을까? 다음 파트에서 그 법정 안에서 실제로 오간 눈빛의 거래와 왜 유지광이 먼저 나서야 했는지, 그 서늘한 이유를 더 가까이 따라가 보자. 그의 제가 했습니다는 과연 누구를 살리기 위한 말이었을까? 법정은 늘 밝다. 하지만 그 밝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빛이 아니다. 숨을 곳을 없애기 위한 빛이다. 1961년 그 빛 아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서로를 보면 표정이 흔들린다. 표정이 흔들리면 판사가 알아챈다. 그래서 고개는 숙이고
눈은 정면만 향했다. 대신 눈빛의 거래는 딱 한 번 아주 짧게 오갔다. 마치 성냥을 켰다가 바로 꺼버리는 순간처럼. 유지광이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방청석은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석은 더 충격을 받았다. 방청석은 드라마를 본다. 피고인석은 계산서를 본다.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읽었을 것이다. 네가 다 뒤집었으면 우리가 산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읽었을 것이다. 네가 먼저 나서면 네 입은 영원히 묶어야 한다. 그게 이정재 라인의 방식이었다. 라인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줄이 아니다. 목을 조르는 밧줄이다. 1955년 무렵 서울, 유지광이 그 밧줄 안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은 곧바로 그의 인생이 자유에서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사무회 화랑동지회라는 이름은 밖에서 들으면 멋있다. 안에서 들으면 다르다. 네가 우리다. 그 말은 곧 네가 빠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기도 했다. 재판은 계속됐고 누군가는 계속 입을 닫았고 누군가는 갑자기 말을 늘렸다. 그 차이는 한 가지로 설명된다. 누가 보장받았나. 감형이란 건 종종 법정 안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법정 밖 어두운 통로에서 결정된다. 거기엔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다. 대신 봉투와 약속과 공포가 있다. 직접적인 방법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유지광은 사형에서 무기무기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약 5년 6개월 만에 나온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시간표는 아니다. 철문 안의 유지광은 무엇을 봤을까? 감옥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과 결국 꺾이는 사람. 그런데 유지광의 경우 꺾임이 아니라 선택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법정에서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 스스로 책임을 뒤집어 쓴 순간 그는 철문 안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된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동시에 말하면 죽는 사람. 감옥의 밤은 길다. 형광등 아래서 사람들은 하루를 세만다. 몇 년이 남았나? 누구의 이름이 남았나? 그런데 유지광에게 남은 것은 숫자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침묵을 유지하면 감형이 유지되고 침묵을 깨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다. 나는 누구를 위해 조용한가? 그리고 그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대답이 늘 바뀌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세상이 변했다. 49의 경랑, 권력의 이동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었다. 하지만 라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든 그 뒤에는 늘 손이 필요하다. 때로는 주먹, 때로는 증언. 유지광은 그 손이었다. 그리고 손은 쓰이고 나면 버려진다. 그게 조직의 냉정함이다. 의리라는 말은 대개 쓰고 버릴 때 더 크게 울린다. 출소 후의 삶. 사람들은 이제는 조용히 살았다 라고 말한다. 그런데 조용히 산다는 건 스스로 조용해지는 게 아니다. 주변이 조용히 살게 만든다. 이름이 불리면 안 되고 사진이 찍히면 안 되고 과거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에게 평범한 일상은 허락받은 침묵이었다. 그는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도 늘 등 뒤에서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말 한마디가 다시 시작을 부르니까. 그리고 1988년 11월 12일 심근경색. 기록에 따르면 급작스럽게 끝났다. 심장은 거짓말을 못한다. 오래 참으면 멈춘다. 그런데 더 묘한 건 그 다음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례식에 여러 조직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왜 모였나? 울려고 아니다. 그들이 모이는 방식은 늘 같다. 확인하러 온다. 끝까지 입을 닫았나? 우리가 산 값은 제대로 치러졌나? 형님들, 여기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주먹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감형을 받고 누군가는 영원히 묻힙니다. 여러분은
유지광의 침묵이 속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래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다음 파트에서는 1960년 4월 18일 종로 사가의 그 밤을 더 가까이 가져오겠습니다. 학생들의 외침과 누군가의 신호, 그리고 왜 책임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준비되었는지, 그 밤의 주먹보다 더 먼저 움직였던 건 과연 누구의 전화 한 통이었을까? 1960년 4월 18일, 해가 완전히 꺼지기 전 종로 사가의 공기는 이상하게 맑았다. 봄바람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내일을 믿는 얼굴로 길을 걸었다.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의 구호가 거리를 울렸고 그 구호가 커질수록 반대편의 발걸음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한 발걸음은 늘 무섭다. 소리내고 오는 건 경고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건 실행이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고려대 학생들이 공격당했다. 그리고 그 공격을 주도한 이름으로 이마수와 유지광, 신도환이 언급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도라는 단어가 가진 냉정함이다. 주도는 손을 더럽힌 사람만 뜻하지 않는다. 손을 더럽히게 만든 사람까지 포함한다. 종로의 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밤의 시작은 주먹이 아니었다. 시작은 신호였다. 아주 짧은 신호. 눈짓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 혹은 손가락으로 담배를 비벼 끄는 동작 하나. 그 작은 움직임이 사람들을 움직인다. 누군가는 그걸 조직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실은 공포의 네트워크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10사람이 움직이고 10사람이 움직이면 거리는 무너진다. 그때 유지광은 어디에 있었나? 기록은 확정적으로 한 장면을 찍어주지 않는다. 대신 그를 둘러싼 구조가 말해준다. 1955년 무렵 서울 이정재 라인에 들어가 2인자 격으로 기록된 위치. 그 위치는 늘 현장과 윗선 사이에 있다. 손이 직접 나갈 때도 있고 손을 보내기만 할 때도 있다. 문제는 둘 다 책임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이 터졌을 때는 더 그렇다. 조직은 성공하면 위의 공이고 실패하면 아래의 죄다. 종로 사가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먼저 다가갔다. 말은 없었다. 대신 어깨로 길을 막았다. 학생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뒷줄에서 누군가가 몸을 낮췄다. 그 순간 거리의 시간이 느려진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이제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다음 순간 물리적인 충돌이 터진다. 우리는 피를 세지 않는다. 소리를 쐰다. 비명, 욕설, 발소리, 그리고 깨지는 유리소리. 종로의 골목은 그날 밤 그 소리를 오래 기억했을 것이다. 그 사건이 다음에 1961년의 법정으로 흘러들어간다. 거리에서 일어난 일은 법정에서 다시 일어난다. 다만 형태가 다르다. 거리에서는 주먹이 흔들렸고 법정에서는 문장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문장이 더 잔인했다. 왜냐하면 문장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먹은 멍으로 남지만 문장은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은 사람의 미래를 죽인다. 그래서 1961년 선고일 유지광의 제가 했습니다. 는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다. 그건 거리의 죄를 법정의 죄로 바꾸는 장치였다. 그리고 동시에 내부 전쟁의 방아쇠였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묻힌다. 그 기준이 진실이 아니라 필요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서로를 더 이상 동료로 보지 않는다. 같은 줄에 매달린 적으로 본다. 이정재 라인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배웠다. 칼을 들면 잡힌다. 주먹을 휘두르면 찍힌다. 하지만 말을 바꾸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증언의 전쟁이었다. 오늘의 입술이 내일의 가명을 만든다.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안전을 산다. 그리고 유지광은 그 게임의 중심에 서 있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너무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위험했다. 위험한 사람은 보호받지 않는다. 위험한 사람은 관리된다. 형님들, 종로의 그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폭력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만든 신호는 누가 보냈을까요? 이마수였을까요? 유지광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위였을까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다음날 법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다음 파트에서는 그 준비가 어떻게 가명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유지광에게는 조용히 살아라 라는 명령 같은 삶만 남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가명의 문이 열리던 순간, 과연 누가 진짜로 웃었을까? 가명은 축복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축복은 대개 올감이다. 1961년 유지광의 형이 사형에서 무기로 무기에서 15년으로 줄어드는 흐름은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약 5년 6개월 만에 출소했다는 말까지. 듣는 사람은 묻는다. 어떻게 하지만 이 질문은 보통 정답을 원하지 않는다. 정답을 들으면 세상이 더 추해지니까. 가명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상상해보자. 철문 앞 이름이 불리고 종이가 넘어가고 도장이 찍힌다. 여기엔 드라마 같은 환호가 없다. 대신 이상한 침묵이 있다. 가명이란 건 기쁘기보다 무섭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그 대가가 돈인지 정보인지 누군가의 이름인지 혹은 평생의 입막음인지 어느 쪽이든 공짜는 없다. 유지광이 법정에서 제가 했습니다를 던진 순간 이미 가격표는 붙었다. 그 가격표는 그를 살려주기도 하고 더 깊이 묶어두기도 한다. 사형이라는 칼날은 목에서 멀어졌지만 대신 보이지 않는 끈이 목을 감는다. 그 끈의 이름은 침묵이다. 침묵을 지키면 산다. 침묵을 깨면 가명은 무의미해진다. 감옥 안에서든 밖에서든 원리는 같다. 철문 안에 5년 6개월. 사람들은 짧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다. 매일이 같은 회색으로 반복된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누구의 연락이 올까? 누구의 이름이 사라질까? 밖에서 누가 살아남았을까? 감옥은 정보를 조금씩만 흘린다. 그 조금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유지광은 매일 귀를 세웠을 것이다. 복도 발소리, 간수의 목소리, 누군가의 소문. 그 소문 속에는 늘 라인이 있었다. 이정재 라인. 이름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줄을 찾는다. 줄이 없으면 이 세계에선 떨어진다. 출소. 철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들어온다. 그 공기는 자유의 냄새가 아니라 낫돈의 냄새다. 밖은 변했고 사람들은 더 빨리 걷는다. 유지광은 아마도 첫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이다. 감옥에서는 소리가 일정하다. 밖은 소리가 너무 많다. 자동차 사람, 라디오 웃음. 그 모든 소리가 불안으로 들린다. 그리고 가장 불안을 키우는 건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다가오는 발소리다. 그의 삶은 평범해 보이는 쪽으로 흘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평범은 가면이다. 가면은 벗겨질까봐 더 무겁다. 그의 이름은 이미 기록에 남았고 사람들의 입에도 남았다. 그 이름을 들으면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눈을 가늘게 뜬다. 그 반응이 계속되는 한 그는 늘 과거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다. 과거는 끝나지 않는다. 과거는 다만 다른 옷을 입을 뿐이다. 그리고 1988년 11월 12일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러운 죽음. 심장은 정직하다. 오랫동안 숨을 참으면 어느 순간 멈춘다. 그에게 남은 건 말하지 않는 습관이었다. 말하지 않으면 안전해진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마음 안에서 소리가 커진다. 그 소리는 몸을 갉아먹는다. 장례식.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러 조직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장면이야말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준다. 사랑받아서 모인 게 아니다. 관계가 끝났는지 확인하러 모인 것이다. 검은 옷의 행렬이 줄지어 들어오고 누구도 크게 울지 않는다. 대신 눈이 바쁘다.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누가 먼저 절하나?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점검표다. 그때 누군가가 관 앞에서 아주 낮게 말했다고 상상해보자.
끝까지 말 안 했네. 칭찬 같지만 저주는 더 정확하다. 끝까지 말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 혹은 끝까지 말 안 했기 때문에 진실이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끔찍하다. 형님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니다. 가명은 자비입니까? 거래입니까? 유지광이 얻은 5년 6개월 뒤의 바깥은 자유였습니까? 아니면 더 큰 감옥이었습니까? 이 이야기가 끝까지 서늘한 이유는 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침묵의 가격을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기록에서 사라지는지, 그 침묵을 산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침묵에는 값이 있다. 문제는 그 값을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받느냐다. 1961년의 법정에서 유지광이 먼저 나선 순간 그는 단순히 죄를 떠안은 게 아니었다. 그는 침묵의 통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 통장에 시간을 입금했고 누군가는 그 통장에서 안전을 인출했다. 기록에 남은 가명의 흐름은 그 거래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증거처럼 보인다. 사형에서 무기무기에서 15년, 그리고 약 5년 6개월 뒤 출소. 하지만 이 세 개의 거래는 절대 종이 위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종이 위에선 반성 책임, 정상 참작 같은 말이 춤춘다. 종이 밖에서는 다른 단어가 움직인다. 입, 목격, 줄, 보증. 말하지 않는 게 조건이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말하지 않아야 한다. 한 번이라도 입이 열리면 그동안 받은 모든 것이 빚이 된다. 빚은 무서운 게 아니라 갚는 방식이 무섭다. 출소 후 유지광의 삶이 조용했다고 전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용함은 성격이 아니라 규칙이다. 규칙을 어기면 벌이 온다. 벌이 꼭 폭력일 필요는 없다. 이 세계는 폭력보다 더 깔끔한 방법을 좋아한다. 사람을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방법, 일자리 관계, 이동, 심지어 장례식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정리된다. 그래서 유지광의 일상은 늘 검문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마주친 얼굴이 우연인지 메시지인지, 술집에 음악이 흘러도 그는 가사를 듣지 않았을 것이다. 가사는 감정을 흔든다. 감정이 흔들리면 입이 흔들린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다. 감정은 인간을 살게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인간을 죽인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나온다. 유지광이 지킨 침묵은 과연 누구를 살렸나? 이정재 라인이라는 이름 아래는 여러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는 권력 가까이에 있었고 누군가는 현장 가까이에 있었다. 현장 가까운 사람은 잡히고 권력 가까운 사람은 빠져나간다. 그 틈을 메우는 사람이 이인자다. 이인자는 위의 죄를 아래로 흘려보내고 아래의 피를 위로 올리지 않게 막는다. 유지광은 그런 역할로 기록된 사람이다. 1960년 4월 18일 종로사가 사건도 마찬가지다. 기록에는 주도라는 단어가 남았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 단어가 조각난다. 주도는 누구냐, 기획이냐, 실행이냐, 지시냐, 묵인이냐, 그리고 그 조각난 단어 사이에서 누군가는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는 사람을 위해 누군가는 더 오래 묶여야 한다. 그 누군가가 유지광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확정은 못한다. 하지만 구조는 그렇게 움직인다. 시간은 흘러 1988년 11월 12일 유지광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이 날짜는 중요하다. 그의 침묵이 생전의 끝까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준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례식.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러 조직이 참석했다고 한다. 장례식은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 이 세계에서는 침묵이 정말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누군가는 조문을 핑계로 얼굴을 드러내고 누군가는 조문을 핑계로 줄을 다시 세운다. 상상해보자. 검은 구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향냄새가 코를 찌른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계산한다.
이제 안전하다. 또 다른 누군가는 더 차갑게 생각한다. 끝까지 말 안 했으니 우리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지킨다는 말이 보호가 아니라 감시일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은 안다. 형님들, 여기서 가장 서늘한 장면은 울음이 아닙니다. 울음이 없는 장례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슬픔이 없다. 대신 침묵만 있다. 침묵은 애도가 아니라 계약의 증거입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확인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하필 유지광이었나를 더 파고들겠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라인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인자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1961년 그 법정에서 그가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버튼을 누른 순간 그의 인생은 살았을까? 아니면 이미 죽었을까? 1955년 무렵 서울은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전쟁의 상처는 아직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살아야 했다. 밤이 되면 종로에 네온이 켜지고 골목 안쪽에서는 다른 불빛이 켜졌다. 권력의 불빛, 돈의 불빛, 그리고 그 불빛에 붙어 사는 그림자들이 있었다. 유지광은 그 그림자 쪽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으로 기록된다. 이정재 라인, 그 이름은 소문처럼 퍼졌고 소문은 곧 길이 됐다. 라인에 들어간다는 건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사는 삶 대신 줄의 이름으로 산다. 줄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준다. 하지만 밥을 주는 손은 언제든 목줄을 잡을 수 있다. 유지광이 2인자 격으로 기록된 이유는 그가 단순한 주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인자는 현장만 아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분위기를 만들고 신호를 뿌리고 책임을 배치한다. 조직이 가장 좋아하는 인재다. 동시에 조직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2인자는 늘 시험을 받는다. 충성의 시험, 침묵의 시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희생의 시험을 받는다. 희생은 미담이 아니다. 희생은 기능이다. 한 사람을 내어주면 10사람이 숨는다. 그 구조가 굴러가야 라인은 살아남는다. 유지광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였다. 1960년 4월 18일 종로사가 사건이 그 시험에 불씨가 된다. 기록에 따르면 임화수와 유지광 신도환이 주도했다고 묘사된다. 주도, 이 단어는 칼처럼 애매하다. 주도는 앞장섰다일 수도 있고 배치했다일 수도 있다. 이인자에게는 후자가 더 치명적이다. 앞장선 사람은 잡히면 끝난다. 배치한 사람은 잡히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배치한 사람은 더 빨리 입을 막아야 한다. 법정이든 감옥이든 그 원칙은 같다. 1961년 재판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내부 정리라고. 내부 정리란 말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은 피비린내 난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는 칼이 아니라 서류에서 난다. 진술서 한 장이 사람을 죽인다. 그날 법정에서 모두가 관련 없습니다를 외칠 때 유지광이 제가 했습니다 를 던진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나는 여기서 멈춘다. 혹은 여기서 살려달라. 왜 하필 유지광이었나? 이 질문은 냉정하게 답해야 한다. 이인자는 위를 대신해 떨어질 수 있고 아래를 대신해 묶을 수 있다. 위는 떨어지면 안 된다. 아래는 떨어져도 된다. 그래서 중간이 떨어진다. 중간은 늘 그렇게 쓰인다. 유지광은 그 중간이었다. 그가 버튼을 눌러야만 더 위쪽의 이름들이 침묵 속으로 숨을 수 있었다. 반대로 그가 버튼을 안 누르면 위쪽은 그를 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내세웠을 것이다. 그 선택지는 두 개뿐이다. 먼저 떨어지느냐, 나중에 버려지느냐. 가명의 흐름은 그가 먼저 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사형에서 무기무기에서 15년, 그리고 약 5년 6개월 후 출소. 이 결과는 단순한 법의 자비로 설명하기 어렵다.
누군가의 필요가 맞물렸다고 보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필요는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더 단단히 묶기도 한다. 그가 살아나온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다. 그는 살아있는 봉인이다. 출소 후 조용히 살았다는 말. 그 말은 아름답지 않다. 오히려 무섭다. 조용히 산다는 건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산다. 이게 최선이다. 이게 내가 벌인 일의 대가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설득은 무너진다. 그때 남는 건 법정의 한 문장이다. 제가 했습니다. 그 문장이 그의 목을 다시 조인다. 그리고 1988년 11월 12일 심근경색으로 끝났다고 전해진다. 심장은 오래 참으면 멈춘다. 참는 건 침묵이고 침묵은 무게다. 장례식에 여러 조직이 모였다는 전언은 그가 죽어서도 라인의 일부였다는 뜻이다. 끝까지 관리된 사람, 끝까지 봉인된 사람. 형님들,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유지광이 버튼을 누른 순간 그는 살았습니까? 아니면 더 큰 감옥으로 이사한 것뿐입니까? 5년 6개월 뒤 바깥 공기를 마셨다고 해서 정말 바깥이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 살아있는 봉인이란 게 어떤 공포인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말하지 않기 위해 사람은 무엇을 버리는가? 그가 끝까지 지키려 한 침묵 속에 과연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었을까? 살아있는 봉인은 겉보기엔 멀쩡하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웃는 척도 한다. 그런데 속은 다르다. 봉인은 말할 수 없는 삶이다. 말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 목에 걸려있는 삶. 유지광에게 그 말은 이미 법정에서 한 번 튀어나왔다. 제가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를 살렸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평생의 침묵으로 고정시켰다. 출소 후의 서울은 더 화려해졌지만 더 차가워졌다. 네온은 밝아졌고 사람들의 속도는 빨라졌다. 그런데 그의 시간은 느리게 움직였을 것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건 시간을 혼자 견디는 일이다. 술 한 잔을 해도 누군가가 다가와도 그는 늘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한다. 친해지면 위험하다. 가까워지면 말이 새어나온다. 말이 새어나오면 거래가 깨진다. 그 거래는 보통 이렇게 작동한다. 조용히 살아라. 그 한 문장이 전부다. 설명은 없다. 이유도 없다. 대신 조건만 있다. 조용히 살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조용히 살면 가족도 건드리지 않는다. 조용히 살면 과거도 따라오지 않는 척 해준다. 척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과거는 항상 따라온다. 다만 눈에 띄지 않게 따라온다. 그래서 유지광의 공포는 밤에 커졌을 것이다. 낮에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숨을 수 있다. 밤에는 숨을 곳이 없다. 집안의 정적이 귀를 찌른다. 정적 속에서 기억이 말한다. 1955년 라인에 들어갔던 순간, 1960년 4월 18일 종로사가의 어둠, 1961년 법정의 밝음. 그 모든 장면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다. 단지 반복될 뿐이다. 그리고 반복을 더 잔인하게 만드는 건 질문이다. 유지광은 매일 같은 질문을 들었을 것이다. 누가 묻는 질문이 아니다. 스스로 묻는 질문이다. 내가 지킨 침묵은 누구를 살렸나? 이 질문은 답이 나올수록 무섭다. 답이 나라면 비겁하고, 답이 그들이라면 허무하다. 답이 아무도라면 그는 평생을 헛살았다. 그런데 이 세계는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신호를 준다. 가끔 낯선 사람이 지나가며 눈을 맞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담배만 피운다. 혹은 오래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받으면 아무 소리도 없다. 끊기고 나면 손에 땀이 난다. 이런 신호는 말한다. 우린 아직 너를 보고 있다. 감시라는 말은 거칠다. 그들은 감시라고 부르지 않는다. 관리라고 부른다. 관리는 보호처럼 들리니까. 하지만 보호와 감시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의 장례식에 여러 조직이 참석했다고 전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살아있을 때는 관리했고 죽었을 때는 확인한다. 확인은 간단하다. 끝까지 말 안 했나? 그 질문의 대답이
예라면 모두가 안심한다. 안심은 곧 침묵의 연장이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모인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다. 1988년 11월 12일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끝났다는 기록. 그 날짜는 차갑지만 의미는 뜨겁다. 그의 침묵은 그날로 끝났을까? 아니면 그날부터 더 커졌을까? 사람은 죽어도 말은 남는다. 특히 말하지 않은 말은 더 오래 남는다. 말하지 않은 말은 소문이 되고, 소문은 전설이 되고, 전설은 다음 세대의 거래가 된다. 형님들, 여기서 한 가지 상상만 해봅시다. 만약 유지광이 출소 후 어느 날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진짜 이야기를 털어놨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다음 날 아침을 맞았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을까요? 이 상상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도덕이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게 생존이어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정재 라인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사람을 묶었는지, 그 라인의 내부 규칙이 어떻게 2인자를 희생시키는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한 장면으로 돌아갈 겁니다. 1961년 그 법정에서 제가 했습니다를 던진 뒤 피고인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던 이유를. 이정재 라인의 내부 규칙은 단순했다. 살아남고 싶으면 먼저 줄을 세워라. 여기서 줄은 사람의 순서를 뜻한다.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숨고 누가 떨어질지. 조직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은 흔들리고 흔들리면 잡힌다. 조직은 계산으로 움직인다. 계산은 차갑고 차가우면 오래간다. 1955년 무렵 유지광이 그 라인 안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은 그가 계산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2인자 격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중간 관리자라는 말에 가깝다. 윗사람의 의도를 아래로 전달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불만을 위에서 보이지 않게 막는다. 조직의 심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직의 방패다. 방패는 맞는다. 방패는 찢어진다. 그리고 찢어지면 버려진다. 내부 규칙은 48의 밤에서 더 선명해진다. 1960년 4월 18일 종로사가. 젊은 목소리가 커지면 권력은 불안해진다. 불안해진 권력은 손을 찾는다. 그 손이 정치든 폭력이든 형태만 다를 뿐 원리는 같다. 기록에 따르면 그 사건의 주도로 임화수와 유지광, 신도환의 이름이 언급된다. 하지만 라인 내부에서 주도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다. 주도는 책임을 배치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책임은 늘 가장 적당한 사람에게 붙는다. 너무 위에 붙이면 문제가 커진다. 너무 아래에 붙이면 통제력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중간이 필요하다. 중간은 말이 통하고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버려도 시스템이 유지되는 위치다. 유지광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이미 언젠가 떨어질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다. 1961년 법정. 그날 유지광이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한 뒤 피고인석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소리도 없고 표정도 없다. 오직 확인만 있다. 좋다. 네가 맡아라. 이 끄덕임은 감사가 아니다. 승인이다. 조직에서 승인은 축복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 끄덕임이 왜 중요하냐? 그 끄덕임이 있는 순간 내부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작이다. 왜냐하면 희생양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희생양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한숨을 쉰다. 한숨을 쉬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다시 욕심이 생긴다. 욕심이 생기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 조직은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다만 싸움의 형태를 바꾼다. 칼에서 말로, 말에서 돈으로, 돈에서 다시 말로. 유지광의 가명은 그 명령의 결과로 읽힐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사형에서 무기에서 15년, 그리고 약 5년 6개월 뒤 출소. 이건 보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네가 맡았으니 네 목숨은 살려준다.
하지만 그 보상은 동시에 담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입은 닫혀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의 가명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조건이 된다. 출소 후의 삶이 조용했다고 전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부 규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인에 들어간 사람은 라인을 떠나도 라인에 속한다. 특히 2인자는 더 그렇다. 2인자는 알리바이가 아니라 기억 그 자체다. 기억이 밖에서 떠돌면 위험하다. 그래서 기억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 조용히 산다는 말이 결국 숨 쉬되 존재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는 이유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장례식에서 폭로된다. 1988년 11월 12일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끝났다는 기록.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례식에 여러 조직이 참석했다. 사람들은 슬퍼서 모인 게 아니다. 확인하러 모인다. 끝까지 지켰다. 그 확인이 끝나야 내부 규칙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 줄은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형님들, 여기서 가장 잔인한 사실은 이겁니다. 유지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유지광이 어떤 자리였는지가 더 중요했다는 것. 인간이 아니라 기능으로 기억되는 삶. 그게 라인의 방식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1961년 그 법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가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 어떤 말이 오갔을지, 그리고 왜 침묵이 곧 생존이 되었는지, 그 복도에서 들렸다는 한마디. 네가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1961년 법정 밖 복도는 법정 안보다 더 차가웠다. 법정 안은 규칙이 있다. 판사가 있고 기록이 있고 사람들은 그 규칙을 연기한다. 하지만 복도는 다르다. 복도에는 규칙이 없다. 대신 분위기가 있다. 분위기는 규칙보다 정확하다. 누가 웃고 누가 고개를 숙이고 누가 벽을 바라보는지, 그걸 보면 판이 보인다. 유지광이 제가 했습니다를 던지고 난 뒤 그는 잠깐 복도로 나왔을 것이다. 숨을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간 누군가 다가온다. 가까이 오지 않는다. 너무 가까이 오면 눈에 띈다. 몇 걸음 떨어진 채로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사람의 입술이 움직이는지 아닌지조차 애매한 정도로 끝까지 가야 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다. 그 말은 계약서다. 네가 시작했으니 네가 끝까지 책임져라. 책임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도덕이 아니다. 책임은 기능이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유지광은 그 장치가 되었다. 복도 한쪽에는 기자들이 있었다. 기자들은 진실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목을 찾는다. 제목은 늘 자극적이어야 한다. 사형, 주도, 이정재 라인, 이런 단어는 잘 팔린다. 유지광은 그 단어들 사이에 끼어버린 사람이다. 그는 눈을 피하려 했겠지만 피할수록 더 눈에 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고개를 숙이면 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개를 들면 뻔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든 그는 이미 뗏에 들어간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또 하나의 신호가 온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그 끄덕임은 잘했다가 아니다. 확인했다다. 조직의 세계에서 확인은 가장 무섭다. 확인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유지광이 그 끄덕임을 봤다면 그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묶인 거라고. 그 뒤로 재판은 더 이상 진실의 싸움이 아니었다. 누가 더 깔끔하게 정리되느냐의 싸움이었다. 정리라는 말은 차갑지만 정확하다. 사건을 정리하고 사람을 정리하고 입을 정리한다. 유지광의 가명은 그 정리의 결과로 읽힌다. 기록에 따르면 사형에서 무기무기에서 15년, 그리고 약 5년 6개월 뒤 출소. 사람들은 이 숫자를 보며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운은 없다. 대신 약속이 있다. 약속은 늘 대가를 요구한다. 철문 안에서 유지광은 그 약속을 유지해야 했다. 침묵을 유지해야 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침묵은
표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침묵은 술자리에서 눈빛을 피하는 것이다. 침묵은 누가 과거를 꺼낼 때 웃어넘기는 것이다. 침묵은 밤에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은 말이 되면 밖으로 새어나오니까. 출소 후 사람들은 그가 평범하게 살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평범은 그에게 벌이었다.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다시는 힘을 보여주지 말라는 뜻이다. 힘을 보여주면 소문이 난다. 소문이 나면 기자가 온다. 기자가 오면 질문이 온다. 질문이 오면 말이 나온다. 말이 나오면 복도의 계약이 깨진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접었을 것이다. 접어서 구석에 넣었을 것이다. 사람의 삶이 접히면 심장이 먼저 아프다. 1988년 11월 12일 심근경색. 기록은 짧게 끝낸다. 하지만 그 끝은 짧지 않았을 것이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오지만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몸은 오래전부터 경고한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가쁘고 밤에 식은땀이 난다. 그런데도 사람은 버틴다. 특히 침묵에 익숙해진 사람은 더 버틴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니까. 장례식에 여러 조직이 참석했다는 전원. 그 장면은 다시 복도와 닮았다. 사람들은 말을 아낀다. 서로를 본다. 서로를 확인한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한다. 이제 누구의 침묵이 필요한가? 침묵은 사람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 침묵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게 라인의 생명력이다.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더 상상해 보십시오. 1961년 복도에서 끝까지 가야 해 라는 말을 들은 유지광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말했더라면 아닙니다. 전 더는 못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트는 마지막으로 향합니다. 끝에 남는 건 늘 질문입니다. 진실이었나, 침묵이었나? 그리고 그 침묵을 산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한 문장을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이야기는 더 조용해진다. 큰 사건이 없어서가 아니다. 큰 사건이 말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지광의 인생은 이상하게도 늘 마지막 순간에 조용해졌다. 1961년 법정에서 제가 했습니다를 던졌을 때도 사람들은 잠깐 소란스러웠다가 곧 침묵으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침묵이 이 세계의 기본값이니까. 진실과 침묵 사이에서 유지광이 가진 건 늘 선택권이 없는 선택이었다. 2인자 격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다. 위를 살리기 위해 아래를 막고 아래를 달래기 위해 위를 숨긴다.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나면 다리는 가장 먼저 폭파된다. 그리고 폭파된 다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필요했으니까 그 한마디로 끝난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다시 꺼내야 한다. 유지광이 지킨 침묵은 진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진실을 묻기 위한 것이었나? 둘 중 어느 쪽이든 그 침묵은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말이 나오지 않으면 누군가는 살아남는다. 말이 나오지 않으면 누군가는 영원히 죄를 쓰지 않는다. 말이 나오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날 밤을 잊은 척하며 권력의 자리로 간다. 1960년 4월 18일 종로사가. 기록에 따르면 그 사건은 임화수와 유지광 신도안이 주도했다고 묘사된다. 그런데 기록은 이름만 적는다. 이름 사이의 관계는 적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 고개를 끄덕였는지, 누가 누구에게 끝까지 가라고 말했는지, 누가 누구의 어깨 뒤에 숨어 있었는지, 그 관계가 진짜 이야기인데 관계는 늘 침묵 속에 남는다. 관계를 말하는 순간 살아남은 사람들의 얼굴이 드러나니까 1988년 11월 12일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 이 날짜는 마지막 마침표 같지만 사실은 쉼표에 가깝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례식에 여러 조직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들이 온 건 끝을 애도하려고가 아니라 끝이 정말 끝인지 확인하려고였다. 확인이 끝나야 다음 거래가 시작된다. 다음 침묵이
세팅된다. 이런 세계에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인수인계다. 장례식장의 공기를 상상해보자. 향 냄새가 진하고 조문객들은 말을 아낀다. 누군가는 눈물 대신 고개만 깊게 숙인다. 누군가는 손을 꼭 쥐고 있다. 손이 떨리는 건 슬퍼서가 아니다. 긴장해서다. 혹시 누가 무슨 말을 꺼내면 어쩌지? 심지어 죽은 사람 앞에서도 말은 금기다. 죽음 앞에서조차 지켜야 하는 규칙. 그게 진짜 공포다. 유지광은 마지막까지 그 규칙을 지켰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기록이 말해준다. 그는 살아나왔고 조용히 살았고 갑자기 끝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모였다. 이 흐름은 하나의 결론을 밀어올린다. 그는 끝까지 관리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관리된 사람은 보호받는 게 아니다. 관리된 사람은 열쇠다. 열쇠는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필요할 때만 꺼낸다. 평소에는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잃어버리면 큰일이다. 그래서 늘 확인한다.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실 차례입니다. 유지광은 죄를 인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를 정리한 사람입니까? 그는 용감했습니까? 아니면 계산적이었습니까? 저는 한 가지로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서늘한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조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접겠습니다. 내부 전쟁의 끝에 남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이 왜 침묵이 되었는지.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실은 과연 진실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이름으로 팔려버렸을까요? 내부 전쟁의 끝에 남는 건 무엇인가? 주먹도 아니고 칼도 아니다. 남는 건 이야기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이야기는 형태를 바꾼다. 기록이 되고 소문이 되고 눈빛이 된다. 유지광의 실화가 서늘한 이유는 그가 마지막까지 눈빛의 세계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1961년 법정에서 제가 했습니다를 던진 뒤부터 그는 이미 한 가지를 잃었다. 스스로를 변명할 권리. 변명은 말이 있어야 한다. 말이 있으면 연결이 드러난다. 연결이 드러나면 라인은 끊어진다. 그래서 그는 변명하지 못한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살아남는 방식이 입을 닫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침묵은 전염된다. 한 사람이 침묵하면 주변도 침묵한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말하면 누가 먼저 다칠지 모르니까. 1960년 4월 18일 종로사가 사건도 그렇게 굳어진다. 기록에 남은 이름들은 있지만 그 이름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는 공기 속으로 사라진다. 공기 속으로 사라진 건 무죄가 아니다. 공기 속으로 사라진 건 책임의 방향이다. 방향이 사라지면 죄는 떠돌고 떠도는 죄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에게 붙는다. 내부 전쟁은 늘 그렇게 끝난다. 유지광의 가면과 출소는 한편으로는 살아남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침묵의 완성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사형에서 무기, 무기에서 15년, 그리고 약 5년 6개월 뒤 출소. 이 결과는 그가 어느 시점에서 정리의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 정리는 사건을 끝내는 게 아니라 질문을 끝내는 것이다. 질문이 끝나면 사람들은 편해진다. 사람들은 편해지기 위해 진실을 포기한다. 이게 가장 슬픈 거래다. 1988년 11월 12일 심근경색으로 끝났다고 전해진다. 죽음은 개인에게는 끝이지만 라인에게는 정리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례식에 여러 조직이 참석했다. 그 장면은 이 실화의 결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는데도 네트워크는 모인다. 모이는 이유는 마음이 아니라 규칙이다. 규칙은 묻는다. 봉인은 잘 유지됐나? 입은 끝까지 닫혔나? 그리고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대답한다. 그래, 이제는 안전하다. 형님들, 이쯤 되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 정확한 감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서운 건 악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먹이 날아드는 순간보다 법정에서 말이 바뀌는 순간이 더 무섭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사람을 버립니다. 그리고 버린 뒤에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 법정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두가 무관하다고 말하던 방. 유지광이 일어나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던 순간 그 뒤에 복도에서 들렸다는 낮은 목소리. 끝까지 가야 해. 그 말은 결국 한 인간의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간다. 감옥의 철문도 출소의 바람도 죽음의 장례식도 그 말의 연장선이었다. 내부 전쟁의 끝에 남는 건 결국 침묵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침묵 안에는 이름들이 들어있다. 말해지지 않은 연결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연결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딘가에서 다시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형님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찬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어두운 구조를 기억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유지광이 끝까지 지킨 침묵은 진실을 지킨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팔아버린 값이었을까요? 그 침묵이 우리에게 남긴 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하지만 어떤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진다. 유지광의 침묵이 그랬다. 그의 생애는 1988년 11월 12일로 끝났다고 전해지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말하지 않은 사람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은 사람은 듣는 사람의 상상으로 계속 살아난다. 상상은 사실보다 오래 간다. 그 침묵의 중심에는 늘 한 줄의 기억이 박혀있다. 1961년 법정, 제가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기록으로 남았고 그 뒤에 따라붙은 가명의 흐름도 기록으로 남았다. 사형에서 무기무기에서 15년, 그리고 약 5년 6개월 만에 출소했다는 전원. 이 숫자들은 바깥에서 보면 단순한 결과다. 하지만 안쪽에서 보면 거래의 흔적이다. 흔적은 항상 남는다. 다만 우리는 그 흔적을 읽을 언어가 없을 뿐이다. 조직은 늘 흔적을 지우려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흔적을 지우려는 행동 자체가 흔적이 된다. 누군가가 너무 빨리 풀려났다. 누군가가 너무 조용히 살았다. 누군가의 장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너무는 지워지지 않는 표시다. 유지광의 장례식에 여러 조직이 참석했다는 전원은 그 표시 중 하나다. 슬픔이 아니라 확인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 그 확인이 끝나야 누군가는 마음 놓고 숨을 쉰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내부 전쟁의 승자는 진실이 아니라 침묵을 관리한 자였다. 누가 침묵을 샀고, 누가 침묵을 팔았고, 누가 침묵을 지켰나.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권력은 늘 말보다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 말은 튀어나오지만 침묵은 붙잡을 수 있으니까. 1955년 무렵 서울에서 라인에 들어간 순간부터 유지광은 이미 그 게임에 들어가 있었다. 2인자 격이라는 자리는 능력이 아니라 사용 가능성으로 주어진다. 필요할 때 내세울 수 있고 필요 없을 때 숨길 수 있는 사람. 조직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사람이다. 유지광은 조정 가능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법정에서 먼저 나설 수 있었고, 그래서 감형이 가능했으며, 그래서 출소 후 조용히 살아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온다. 유지광은 조정된 사람이었나? 아니면 스스로 조정한 사람이었나? 즉 그는 이용당했나? 아니면 스스로 이용당하는 척하며 살 길을 만든 건가? 이 질문은 답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종 이용당하면서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생존이 걸리면 사람은 두 얼굴을 동시에 쓴다. 한 얼굴은 희생자이고 다른 얼굴은
계산자다. 그 두 얼굴을 한 번에 보여준 장면이 바로 1961년의 법정이다.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은 희생처럼 들리고 동시에 계산처럼 들린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까지 서늘하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희생이라 믿으면 조직이 더 잔인해지고 계산이라 믿으면 인간이 더 차가워진다. 어느 쪽이든 마음이 편할 수 없다. 1988년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심근경색은 갑작스럽지만 갑작스럽게 시작되진 않는다. 오래 참은 사람에게 온다. 오래 참았다는 건 오래 침묵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의 심장은 마지막 순간에야 입을 연 셈이다. 사람은 끝내 말하지 못해도 몸은 결국 말한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문 앞에 서 있다. 문을 열면 진실이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침묵이 있을까? 유지광의 실화는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을 주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감각을 남긴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이익이 있다. 형님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공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남기겠습니다. 유지광이 지킨 침묵은 그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1955년 라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운명이라는 말은 편하다. 책임을 흐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유지광의 이야기를 운명으로만 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다. 운명처럼 보이게 만드는 구조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조는 사람의 선택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갉아먹는다. 1955년 무렵 서울에서 이정재 라인에 들어갔다는 기록. 그때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살 길을 찾았다. 하지만 구조는 늘 반대로 움직인다. 살 길을 찾는 순간 구조는 그 사람을 쓸 길로 바꾼다. 2인자 격이라는 자리. 그 자리는 힘의 상징이 아니다. 불안의 상징이다. 1인자는 비난을 피하는 법을 알고 3인자는 바닥에서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2인자는 가운데에 걸린다. 위로도 아래로도 도망치지 못한다. 그래서 2인자는 늘 처리 가능한 사람이 된다. 조직은 말한다. 네가 믿을 만하다. 하지만 그 말의 속뜻은 이거다. 네가 대신 떨어질 수 있다. 그 구조가 폭발한 순간이 1960년 4월 18일 종로사가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대 학생들이 공격당했고 그 주도에 이마수, 유지광, 신도환이 언급된다. 이 이름들이 함께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냄새다. 서로 얽혀 있었다는 뜻. 얽힘은 곧 책임의 공유다. 책임이 공유되면 위는 안전해진다. 아래가 서로를 물어뜯게 되니까 내부 전쟁은 그렇게 설계된다. 밖으로는 하나처럼 보이고 안에서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1961년 법정. 이 구조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모두가 무관하다라고 말할 때 유지광이 제가 했습니다를 던진다. 그 순간을 운명이라고 부르면 너무 아름다워진다. 하지만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라 압박이다. 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압박의 끝에서 나온 말. 그는 선택한 걸까?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곳까지 밀려난 걸까? 어쩌면 둘 다다. 선택했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가명의 흐름은 그 구조의 보상과 봉인을 동시에 보여준다. 기록에 따르면 사형에서 무기에서 15년, 그리고 약 5년 6개월 만에 출소. 이건 봐라. 네가 맡으면 살려준다라는 메시지다. 동시에 대신 내 입은 죽을 때까지 닫혀 있어야 한다 라는 계약이다. 여기서 운명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낭만이 아니다. 운명은 계약서가 된다. 출소 후의 삶이 조용했다는 전언도 같은 맥락이다.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다. 조용함은 감시의 형태다. 말을 하지 않도록, 과거를 꺼내지 않도록, 사람들과 얽히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 안전해진다. 하지만 그 안전은 삶이 아니다. 그 안전은 생존이다.
생존은 숨을 쉬는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1988년 11월 12일 심근경색으로 급작스럽게 사망. 이 결말도 운명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는 긴 시간이 있다. 긴 침묵의 시간, 긴 숨참기의 시간. 몸은 결국 그 값을 치른다. 그리고 장례식.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러 조직이 모였다. 운명의 끝이 아니라 구조의 확인이다. 끝까지 지켰다. 봉인은 유지됐다. 이 확인이 끝나야 라인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사람은 죽지만 구조는 남는다. 구조가 남는 한 운명은 다음 사람의 목에도 걸린다. 형님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과거를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구조가 다른 옷을 입고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바뀌고 방식만 바뀌고 본질은 그대로 남는 것들. 그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가겠습니다. 유지광의 실화가 남긴 결론을 한 장면으로 찍어내겠습니다. 법정의 빛, 복도의 냉기, 장례식의 침묵. 그 모든 것이 결국 한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그 문장 속에서 우리는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남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법정의 빛은 눈을 아프게 했다. 복도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장례식의 침묵은 숨을 막았다. 유지광의 실화는 이 세 장면으로 끝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한 문장으로 수렴한다. 말이 끝나는 곳에서 권력은 시작된다. 1961년 그는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사람 하나를 살릴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진실은 더 멀어졌다는 것. 진실은 말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진실은 책임으로 가까워진다. 그런데 그날 법정에서 책임은 한 사람에게 몰렸고 나머지는 침묵 속으로 흩어졌다. 그게 내부 전쟁의 결말이다. 칼로 죽지 않는다. 책임으로 죽인다. 가명의 흐름은 그 결말의 계산서를 보여준다. 기록에 따르면 사형에서 무기, 무기에서 15년, 그리고 약 5년 6개월 만에 출소. 밖에서 보면 살았다. 안에서 보면 묶였다. 가명은 문을 열어준다. 대신 다른 문을 잠근다. 입을 잠그고 관계를 잠그고 과거를 잠근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와도 끝나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는 봉인으로 남았다. 1988년 11월 12일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그 날짜는 한 인간의 마지막이지만 구조의 마지막은 아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례식에 여러 조직이 참석했다. 그들은 한 사람을 보내러 온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침묵을 확인하러 왔다. 그리고 확인이 끝나면 그 침묵은 다음 세대의 규칙이 된다. 말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그 규칙이 살아남는 한 라인은 다른 이름으로 계속 이어진다. 유지광의 결말이 가장 잔인한 이유는 그가 악인이어서가 아니다. 그가 한 시대의 장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1955년 무렵 라인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는 선택을 했지만 선택지가 좁아졌고 1960년 4월 18일의 사건은 그 좁은 선택지를 더 좁혔고 1961년 법정은 그 선택지를 하나로 만들었다. 네가 맡아라. 그리고 그는 맡았다. 그 결과 그는 살았다. 동시에 그는 사라졌다. 이름은 남았지만 사람은 사라졌다. 형님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면서 딱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을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구조가 어떻게 사람을 기능으로 바꾸는지 그 잔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쓰고 묶고 조용히 정리하는 방식,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내부 전쟁 끝에 남는 건 과연 무엇이었나? 진실이었나? 침묵이었나? 아니면 진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아주 값비싼 평온한 척이었나? 그가 끝내 말하지 못한 문장은 어쩌면 이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침묵은
죗값이었을까요? 거래였을까요? 이 질문이 계속 남는 한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내려면 가장 조용한 장면으로 끝내야 한다. 유지광의 실화는 늘 소란에서 시작해 침묵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결말이었다. 1988년 11월 12일. 기록에 따르면 심근경색, 갑작스럽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 대신 체념을 택한다. 이 세계에서 갑작스러운 끝은 늘 정리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하지 않는다. 확신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그가 생전의 끝까지 조용히 살았다는 전언이다. 조용히 산다는 말은 아름답지 않다. 그건 짓이다. 계약이다. 그리고 감옥보다 더 긴 형벌이다. 장례식장. 향 냄새가 진하게 퍼지고 검은 구두들이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러 조직이 모였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눈을 마주치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야기가 시작되면 질문이 생긴다. 질문이 생기면 과거가 살아난다. 그래서 모두가 침묵한다. 침묵으로 인사하고 침묵으로 확인한다. 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누군가는 속으로 말했다. 끝까지 지켰네. 그 말은 애도가 아니다. 보증서에 찍는 도장 같은 말이다. 이제 이 장례식은 끝나고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그들이 돌아가는 건 집이 아니라 다시 라인이다. 라인은 이름만 바뀌고 얼굴만 바뀌고 방식만 바뀌며 계속된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권력은 안전해진다. 그래서 권력은 침묵을 사랑한다.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는 누군가의 전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전설로 포장된 구조를 벗겨내기 위해서다. 1955년 무렵 라인에 들어간 순간부터 1960년 4월 18일 종로사가의 밤, 1961년 법정에서의 재가했습니다. 그리고 감형과 출소 1988년 11월 12일에 끝까지. 이 모든 흐름은 한 가지를 보여준다. 내부 전쟁은 칼로 끝나지 않는다. 내부 전쟁은 입을 닫게 만들며 끝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남긴다. 진실은 어디로 갔나? 누가 가져갔나? 혹은 애초에 진실은 존재했나? 존재했다면 그 진실은 누구의 생존과 바꿔치기 되었나? 형님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겨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남아야 다음 구조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침묵은 오래간다. 하지만 침묵이 오래간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필요한 순간에만 쓰고 버리는 구조다. 그 구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숨쉬고 있다. 당신이 지금 들은 이 한 문장이 그 조용함을 흔들 수 있을까?